이번에는 그 2007년에 그 미국의 PBS 방송, 그 우리나라 EBS나 비슷한 그 교육 방송이죠. 거기서 제작한 Judgment Day: Intelligent Design on Trial, 심판의 날 법정에선 다인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이걸 리뷰해 볼 겁니다. 이게 저기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랑 좀 이렇게 비교가 돼요. 진화론이. 이 1543년에 이게 지동설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90년 있다가 갈릴레오가 진화론을 주장했다가 종신진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완전히 눌러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1700년대까지 그냥 눌려져 있다가 뉴턴 등의 노력으로 이제 주류가 되기 시작했죠. 지동설은 비교적 간단하고 명백하게 인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 잡는 데 200년 가까이 걸렸다. 1859년 다이어는 종이기원을 발표한다. 1925년 스코프스 원숭이 재판으로 진화론 교육이 금지된다. 1968년 진화론 교육 금지가 미 연방법원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그 이제 1968년 돼서야 진화론이 교육이 되는 겁니다. 1987년 미 연방대법원 종교와 정치 분리로 창조론 수업이 오히려 이제 금지가 되는 거죠. 미국에서 진화론 논쟁이 시작된 건 1925년 진화론을 가르친 테네시주의 과학교사 존 스코프스가 체포되면서부터였다. 스코프스 원숭이 재판 이후 미국의 과학교과서 출판업자들은 진화론 관련 내용을 교과서에서 삭제했고 이는 수십 년간 미국 과학교육에 타격을 준다. 이 사건을 소재로 1960년에 인헤리티드 윈드라는 영화가 제작된 바 있는데 스펜서 트레이시와 진 캐리가 주연으로 나왔다. 그 영화의 한 장면이죠. 이게 체포되는 그 부분입니다. 이게 이 지적설계론 교육으로 이제 소송이 벌어지게 된 배경에는 도브라는 인구 2만의 소도시의 기독교 원리주의적인 교회의 분위기가 작용을 했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펜실베니아주인데 이게 도보입니다. 도보가 펜실베니아주 남쪽에 있죠. 남부에 있는데 워싱턴 바로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겨우 미국 중심부에서 벌어진 일이죠. 소도시라고 해도 미국의 다른 주들처럼 도보도 분열되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자연의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거의 우리들에게는 글쎄요, 미국에서 남북전쟁 발발을 믿지 않는 것과 같죠. 도보는 자연의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양분되었다. 과학과 성경 간의 균열은 거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수준이었다. 진화론자들과 지적 설계론자들 간의 갈등의 발단. 이게 이제 학교에서 시작된 거죠. 갈등의 조짐은 가장 먼저 학교에서 나타났다. 도보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원숭이 조상으로부터 진화되었다는 벽화를 그린 후였다. 그건 멋진 작품이었어요. 예술적으로도 훌륭했죠. 그 작품은 전혀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누군가 원숭이와 인간이 관련 있다는 아이디어에 기분 상한 사람이 교실에서 벽화를 떼어다가 폐기했다. 불길은 곧 교육위원회로 번졌다. 진화론만 교육된 사실에 분개한 교육위원들은 다인간 논쟁 관계에 있는 지적 설계론을 가르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화론자들과 지적 설계론자들의 대립. 여기 이제 지적 설계론자들이죠. 다른 이론을 배제한 채 진화론만 가르치는 것은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적 설계론은 사기라고 본다. 지적 설계론은 과학의 장애물입니다. 그건 사람들을 우롱하는 거죠. 도보주민 11명은 지적 설계론 교육을 막기 위해 지역교육위원회를 고소합니다. 그리고 벼랑간 도보는 미국 언론의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도보가 진화론과 창조론 공방의 최전선이 된 것이다. 재판은 공동체를 분열시켰고 이웃을 적으로 삼게 되었다. 아무도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도보가 둘로 갈라진 가운데 연방법원에서는 지적 설계론이 합법적인 과학인지 기만적인 종교인지 판결은 도보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소송이 도보 지역교육위원회가 도보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진화론과 논쟁 중인 지적 설계론을 포함시키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된 거죠. 지적 설계론 제창자들은 유기체들의 구조는 너무 복잡하므로 다인이 제안한 진화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신 그들은 유기체들이 소위 지적 설계론자에 의해 지금의 모습 그대로 완벽하게 창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지적 설계론이 대담하고 참신하며 과학적인 이론으로 진화론에 맞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종교에 기반한 것이 아니고 물증에 기반한 과학이며 과학 수업의 주제로 삼기에 적당하죠.
그것은 사실 사물에 대한 신사고를 할 수 있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이론이죠. 만약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론이 과학적인 교리라면 그 교리를 비판하는 것도 합법적인 과학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윈의 이제 진화론을 한번 둘러보자는 얘기죠. 여기 이제 진화론 옹호하는 학자들입니다. 다윈은 진화론을 1859년 발간했다.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었다. 그 이론은 어떤 이론보다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비굴을 타고 세계를 일주한 뒤 20년간 연구한 끝에 나온 역작이었다. 그 탐험에서 다윈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수천 종의 동식물을 채취한다. 고향 영국에 돌아왔을 때 그는 특별히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가져온 여러 다른 종류의 새들에 사로잡혔다. 핀치처럼 보이는 새, 딱따구리처럼 보이는 새, 휘파람 새처럼 보이는 새 등등. 하지만 어떤 새들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새들은 모두 명백히 매우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새는 곤충을 먹었고 어떤 새는 작은 씨앗을 먹었으며 어떤 새는 커다란 씨앗을 깨서 먹었다. 부리 등 그들의 생김새는 달랐고 생활 방식도 달랐다. 다윈은 조류학자에게 물어본 후 깜짝 놀라 기절초풍할 지경이었다. 전문 조류학자가 모두 피치라고 말해줬기 때문이었다. 그건 딱따구리가 아니고 핀치요. 그건 휘파람새가 아니고 핀치요. 갈라파고스 핀치들은 왜 다른 특성을 갖게 되었을까? 다윈은 추론하기를 각각의 기관은 음식 같은 한정된 자원에 경쟁한다고 보았다. 다른 새보다 큰 부리를 타고났다면 그것은 아마도 큰 씨앗이 많은 섬에서 이점이 있으므로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큰 부리를 가진 새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점이 있는 부리는 작은 부리를 가진 새들보다 자손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윈은 이런 과정을 자연 선택이라 불렀다. 갈라파고스 각각의 섬의 환경 같은 자연의 힘이 환경에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택한다. 다윈은 장기간의 선택이 새로운 종을 낳을 수 있다고 보았다. 다윈은 오늘날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인간을 포함한 다른 종의 동식물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 나타났다고 생각했다. 오래된 종에서 변화되어 새로운 종이 되는 것을 점진적인 진화라 불렀다. 모든 생명체는 생명의 나무처럼 가지가 전부 연결되어 있고 지구상의 모든 종은 궁극적으로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가계도를 멀리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광대한 나무의 한 가지에 불과하였고 원숭이와 유사함을 알 수 있죠. 더 멀리 가면 포유류와 유사하고 더 멀리 가면 파충류와 유사하고 더 멀리 가면 양서류, 어류와 유사하고 곤충, 해파리 등과 유사하여 생명의 연속성을 알 수 있죠. 그 말은 우리가 예외가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거대한 진화의 나무가지의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모든 형태의 생명체가 공통조상이 있다는 생각은 다윈의 위대한 통찰력 중에 하나였다고 평가받지만 인간이 유인원에서 진화했다는 생각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지적 설계론자 주장자들의 시각. 이 사람들이 지적 설계론 주장자인데 지적 설계론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해변에 있는 어떤 글을 보았을 때를 상상해 보면 됩니다. 쪼는 메리를 사랑한다. 이건 설계 같은 거죠.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모래가 흔들려서 자체적으로 생길 수는 없죠. 글쎄 저 글자가 오히려 지적인 존재가 뒤에 있음을 보여주죠. 글자 쓴 게 생명체 탄생이랑 같다는 얘기인가요? 내 생각으로 지적 설계로는 생명체가 그냥 생겨나기엔 너무 복잡해서 설계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사람, 이 버킹햄이라는 사람이 뭔가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창세기에 보면 설계자는 신이죠. 이 사람이 지적 설계론을 도입한 거예요. 교육위원회 위원인데 이 사람이 지적 설계론을 도입했기 때문에 이게 사단이 벌어진 거죠. 이 사람이 반박을 하려고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 신은 언급되지 않는 거예요. 설계자는 지적인
뭐 원인, 지적인 행위자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신이 언급되면 창조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창조론은 불법화됐잖아요 이미. 버킹엄의 교과위원회 멤버들은 과학부의 대담한 새 정책의 골간을 제시했다. 그 안은 투표에 붙여지고 열띤 논쟁 끝에 6대3으로 채택되었다. 최종안은 9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1분짜리 성명서를 읽어주도록 했다. 다인의 이론은 사실이 아니며 간극이 존재한다. 빈틈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 9학년이면 우리나라 중3 정도 되는 거죠. 지적 설계론이 대안이 될 수 있고 판다 60부가 참고서로 가능함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내용이었다. 버킹엄에 반대 투표한 교육위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사퇴했다. 키츠밀러 등 학부모 11명은 도보 교육위원회를 연방법원에 고소한다. 2004년 12월 14일 태미 키츠밀러를 비롯한 11명의 학부모들과 브라이언 크리스티 램이 펜실베니아 연방법원에 도보교육위원회를 고소했다. 도보교육위원회가 과학교과에 종교를 소개함으로써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었다. ACLU와 종교와 정치 분리를 위한 미국 연합 필라델피아 로펌의 페퍼 해밀턴이 나섰다. 2005년 9월 26일 도보교육위원회 지적설계론 교육방침이 결정되는 1년이 지나 키츠밀러 대 도보교육위원회 재판이 6주 일정으로 펜실베니아 해리스버그 소재 연방법원에서 시작되었다. 재판장에서 촬영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재판 장면은 연출된 것이다. 저와 동료 변호사는 11명 학부모들의 대리인입니다. 이들은 도보 지역교육부의 생물교과 과정 변경에 반대합니다. 도보교육위원회는 진화론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려 했으며 진화론에 대한 종교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체계 도입을 원했고 이책 판다와 사람에서 그 대안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과학 수업에 종교적 주제를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것의 과학적 타당성은 고려한 바 없습니다. 저는 패트릭 길런입니다. 이번 재판의 피고 측인 도보 지역교육부와 교육위원회의 법정 대리인입니다. 교육위원회는 지적 설계론과 창조론이 다르다고 봅니다. 위원들은 창조론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임을 알았으며 다른 과학이론의 존재를 가르치는 게 교육 목표에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피고 측 전문가들은 지적 설계론이 과학이며 종교가 아님을 보여줄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증언은 학생들에게 진화론의 문제점과 허점을 가르치는 것이 훌륭한 과학교육이며 자유주의적 교육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게 지금 창조론이 불법화됐기 때문에 차별화시키는 거죠. 창조론과. 당시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의 동향과 담당 판사의 성향, 이 사람이 이제 판사인데 지적 설계론에 관심을 갖는 거물들도 많아졌다. 펜실베니아 상원의원인 릭 센터룸은 지역교육부의 지적 설계론 방침을 추천했다. 부시 대통령도 지적 설계론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두 이론은 모두 가르쳐 학생들이 보다 잘 이해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미 전역은 도보를 주목하고 있다. 도보는 진화론에 대한 최전선이 된다. 존 존스 판사는 릭 센터룸 공화당 상원의원의 추천을 받아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였다. 그는 펜실베니아 주류통제위원회를 이끌었다. 개구리 그림의 저속한 손짓을 이유로 배드프로그 맥주의 판매를 중단시켰던 위원회이다. 지적 설계론의 옹호자인 부시가 임명한 판사였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죠. 피고 측 변호인단과 전문가들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다. 도보교육위원회의 방침은 상당히 온건한 것이었습니다. 진화론을 배제하고 지적 설계론만 가르치라고 요구하지 않았죠. 피고 측의 주장을 잘 펼치기만 하면 승산이 있을 것 같았죠. 우리 주장은 지적 설계론이 더 낫다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이론이라는 것이었죠. 진화론 논쟁을 가르치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케네스 밀러도 원고 측 증인들의 증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박사님, 진화는 무엇입니까? 대다수 생물학자들은 진화란 오랜 기간에 걸친 변화 과정이며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가져온 역사의 특징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윈은 진화론에 어떤 공헌을 했습니까? 다윈은 우리가 인정하든 말든 생명체들은 생존을 위해 경쟁한다는 걸 지적했죠.
다에는 경쟁에 가장 적합한 특징을 갖춘 유기체들이 자신들의 특성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집단의 특성은 여러 방향으로 변해가고 집단은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 선택의 핵심입니다. 켄 밀러를 시작으로 원고 측은 판사에게 핵심들을 설명해 나갔다. 밀러는 증언하기를 다인의 이론은 생명의 나무를 그려 종은 점진적으로 다른 종으로 진화한다고 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새로운 가지를 치면서 생명의 다양함이 생기고 박테리아로부터 피치새로 우리 자신들까지 진화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적 설계로는 다른 시각이다. 운동의 문헌이 보여주듯이 지적 설계로는 생명의 역사를 유기체는 연관 없이 오로지 설계자의 뜻대로 돌연히 나타났다고 가르친다. 중간 단계 화석을 찾는 방법, 다인의 진화론으로 추정하여 찾을 수 있다. 여기 이제 그 화석을 나열한 거죠. 화석을 방사선연대 측정법으로 해갖고 연대수로 쫙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게 지금 어류랑 양서류 사이에 그 중간 단계 화석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요게 대봉기 석탄기랑 페른기 여기 있죠. 요때 퇴적층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근데 지질학이 많이 발달해갖고 요게 퇴적층이 어디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요 퇴적층이 어디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닐 슈빈 시카고대 교수는 중간 단계 화석이 존재할 만한 퇴적층을 조사하여 화석 찾기에 성공을 하는 거죠. 진화론 덕분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화석을 찾아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예측이 가능했던 거죠. 많은 과학자들이 생명체가 최소한 35억 년 전 물속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거죠. 가장 최근에 3억 7,500만 년 전에 생명의 나무는 가지치기 하여 원시 어류가 양서류로 진화했다. 개구리나 도룡뇽 같은 양서류는 물과 육지 양쪽을 오가며 살아간다. 이런 예측을 바탕으로 슈빈과 동료들은 바로 원하는 지층이 있는 북극에서 500마일 떨어진 지구상에서 가장 황폐한 곳인 캐나다 북부로 간다. 쪽집게 찝어서 간 거죠. 이렇게 쪽집게로. 여기서 어류와 양서류 양쪽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네 발의 척추동물 화석을 찾아 진화의 나뭇가지의 갭을 메워줄 것으로 기대한다. 요거 이제 세 번의 여름 기간 동안 척박한 환경에서 수백 톤의 암석을 캐고 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이듬해 여름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기로 한다. 자금이 바닥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던 2004년 시즌 셋째 날 한 친구가 암석을 제거하던 중 절벽에 돌출된 바로 이와 같은 작은 주둥이를 발견했는데 암석을 더 제거하자 명확해졌다. 그것은 3억 7,500만 년 전에 납작한 머리를 가진 생물체의 주둥이였고 상당히 흥미로웠죠. 틱탈릭이었다. 이누이트 사람들의 언어로 얕은 물에 사는 큰 물고기라는 의미이다. 틱탈릭은 육지동물이 원시 어류로부터 진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지금까지 가장 생생한 중간 단계의 화석이다. 이것은 3억 8천만 년 정도의 물고기 화석인데요. 요즘 물고기처럼 등뼈와 지느러미를 갖고 있습니다. 양서류와 비교하면 양서류는 온몸이 비늘로 덮여 있지 않고 지느러미가 변해서 생긴 앞다리와 뒷다리가 있습니다. 머리는 납작하고 위에 눈이 붙어 있죠. 또 목도 있고요. 정확한 연대의 지층을 조사한 덕에 물고기처럼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틱탈릭을 찾았죠. 머리를 보면 매우 다름을 알 수 있죠. 양서류같이 위쪽에 눈이 붙은 납작한 머리를 갖고 있죠. 지느러미 안쪽을 들여다보면 사람이 어깨와 팔꿈치, 팔목에 해당하는 뼈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가 살았던 시대에는 어류, 양서류의 특성을 모두 지닌 생명체가 살고 있었던 거죠. 틱탈릭의 발견은 수백만 년에 걸쳐 한 종이 다른 종으로 진화해 나간다는 생명의 나무 이론을 뒷받침해준다. 틱탈릭에 관한 논문은 도보 재판 기간 동안 작성되었기 때문에 증거가 되지 못했다. 슈빈의 동료 고생물학자 케빈 페이디어는
판사에게 다인의 생명의 나무를 입증해줄 다른 중간 단계 화석 증거를 제시했다. 거의 하루가 걸린 제 증언은 고생물 학자들의 연구 방식과 화석 증거를 설명한 내용이었죠. 공룡이 조류로 진화한 대표적인 증거는 시조새이다. 시조새는 공룡처럼 긴 꼬리와 이빨을 가지고 있었으며 동시에 현대의 새처럼 깃털을 가지고 있었다. 포유류와 공통의 조상을 가지고 있는 멸종된 현대 파충류의 조상들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놀랍게도 고래는 진화했다. 육상동물이 물로 돌아간 것이다. 판다 측이 A에서 B로 갈 수 없다고 하는데 화석도 없이 어떻게 그걸 얘기하냐 이거죠. 실제로는 A에서 B로 그리고 C, D, E, F, G로 갔습니다. 화석이 있어요. 중간 단계에 화석이 있어요. 다양한 계통의 증거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객관적인 증거의 많은 가계를 설명해 줄 그림을 찾고 있죠. 케빈 페이디언 등 원고 측 증인들의 계속되는 증언이 이제 이 사람들이 바로 저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대역 사진이죠. 내가 고려하는 이론의 조건은 커피를 많이 마시 한밤중에 잠을 설치면서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자들이 사고하는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론은 착상입니다. 과학에서 이론은 정보의 다발입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가설들로 구성된 수없는 실험을 견뎌낸 많은 일련의 증거들이죠. 중력은 허점을 찾아내더라도 논파되기 어려운 이론입니다. 우리를 놀라게 만들지는 모르지만 중력을 부정하기보다는 우리는 무엇이 일어날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실은 과학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며 그 자신 옳고 그를 수 있다. 그러나 이론은 검증되고 또 검증되어 정립되고 수정된 어떤 것이며 계속 재정립되고 수정된다. 다인은 종들이 유전 형질에 따른 자연 선택을 통해 천천히 진화되었음을 확신했다. 하지만 그런 형질이 어떻게 나타나고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지 몰랐다. 20세기에 들어서 과학자들은 유전에서 DNA의 역할을 알아내고 다인의 이론을 실험할 수 있는 유전학의 기초를 세운다. 모든 생명체의 모든 세포는 염색체를 갖고 있다. 염색체는 밀집한 DNA의 줄기들로 이루어지는데 DNA는 각 생명체의 특징을 담고 있는 설계도이다. 번식 과정에서 양쪽 부모의 염색체는 복제된다. 그리고 서로 섞여 새 염색체를 구성한다. 이렇게 해서 부모는 자손에게 염색체를 전해준다. 하지만 이 과정은 불완전하다. DNA가 돌연변이를 겪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 자손은 모두 다른 유전자를 갖게 된다. 자손에서 나타나는 돌연변이는 무해한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유해한 돌연변이도 존재한다. 기형 날개가 그 예이다. 돌연변이는 종종 개체에게 이익도 준다. 새들이 싫어하는 맛의 나비와 비슷한 색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자연 선택으로 인해 새로운 형질이 나타난다는 다인의 가설이 나오고 약 100년 후 과학자들은 새로운 형질이 처음으로 출현하게 되는 생물학적 과정을 밝혀낸다. 그러므로 현대 유전학이 적용되면 다인의 모든 주장은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진화론의 근본 요소가 유전학에 위배된다면 진화론은 뒤집어질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자세하게 진화론을 확인해 준 거죠. 밀러가 증언했듯이 재판 전 1년 이내에 발행된 유전학 논문은 인간과 원숭이가 공통조상을 갖고 있다는 가장 논쟁적인 다인의 이론을 확인해 줬다. 그 논문은 인간과 다른 영장류의 차이를 조사했다.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같은 모든 유인원의 세포는 24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만일 인간이 원숭이와 공통조상을 갖고 있다면 인간도 같은 수의 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인간은 23쌍을 가지고 있다. 진화론의 공통조상 가설이 맞다면 한 쌍의 염색체는 어디로 갔을까요? 진화론이 옳다면 이런 가설이 가능하죠. 인간의 유전정보 어느 곳에 두 개의 염색체를 들러붙게 만든 스카치 테이프가 있어.
24쌍의 염색체 중 한 쌍이 다른 곳에 들러붙어 23쌍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 스카치 테이프를 찾지 못하면 공통 조상설과 진화론은 무너집니다. 밀러는 염색체 숫자의 수수께끼도 설명했다. 그는 과학자들이 인간 염색체 구조에 숨어있는 진화의 증거를 추적하는 방법부터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염색체의 끝부분에는 유전물질의 특이한 형태 혹은 DNA의 배열인 텔로미어가 있다. 가운데 부분에는 센트로미어라는 유전물질이 존재한다. 만일 돌연변이가 일어나 두 쌍의 염색체가 들러붙었다면 염색체 형태에서 그 증거가 나와야 한다. 텔로미어가 염색체 말단이 아니라 중간에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경우 센트로미어는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나타나야 한다. 인간 염색체에서 이것이 나타나면 인간 염색체 수가 유인원보다 적은 이유가 설명된다. 그런 염색체를 찾지 못한다면 진화론은 위기에 처하죠.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자, 보십시오. 해답은 2번 염색체였습니다. 염색체 접합의 증거들입니다. 공통 조상설과 진화론의 예측 그대로죠. 이런 증거들이 인간의 2번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는 멋지게 풀립니다. 진화론이 예측한 공통조상 가설이 맞아 들어간 것이죠. 모든 정황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확실한 증거 덕분이죠. 공통조상한테서 받은 염색체들을 접합한 것이 2번 염색체라는 증거죠. 진화론은 검증 가능한 예측을 했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다행은 부자생물학과 DNA라는 것을 몰랐죠. 거기서 가장 난해한 증거의 일부가 밝혀진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19세기에 예측을 했고 오늘날 분자생물학으로 확인이 되었다면 그것은 매우 성공적인 이론의 통찰력이 있는 주장인 거죠. 150년간 진화론의 일반적인 윤곽에 위배되는 단 하나의 관찰도 단 하나의 실험 결과도 없었죠. 150년간 끊임없는 실험에서 견디는 이론은 아주 훌륭한 이론이고 그것이 바로 진화론이죠.